한국은 미국 기술 경쟁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술도 우리가 격차가 있고 중요한 거는 데이터와 자본. 데이터가 5,200만 명의 국한된 데이터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제한됩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모시고 글로벌 AI 허브 한국 유치에 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게 AI 기본사회라는 우리 그 정책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 철학, 네, 네. 우리 그 차 의원님의 그런 문제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글로벌 AI 허브 한국 유치에 대한 얘기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가보자면, 한국이 AI 관련 뭐 최고의 무슨 기술력을 확보하자는 거냐,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AI 관련 무슨 거버넌스를 우리가 그냥 독차지하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한국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 보면 딱 맞는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의료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쓰는 약들 저기 노바티스나 아니면 예전에 바이엘이나 이런 그리고 스미스 앤 클라인이나 이런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약들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신약 개발이 된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우리 의료 시스템이 그런 기업들에 종속돼 있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그 뭐 노바티스나 글락스스미스앤클라인에 종속돼 있냐? 우리가 노바티스를 한국에 세워야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국게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AI가 만든 지능이 그거보다는 좀 영향이 크죠.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는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의 프론티어 모델만으로 써야 되냐, 혹은 오픈 AI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같은 AI를 써야 되냐, 같이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아직은 공공이 정부가 혹은 우리가 사회 시스템 특히 이제 의료 시스템의 교육 시스템이 전환될 때 어떤 인텔리전스를 써야 되는 문제는 사실 아주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공공 거버넌스라 부르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유저들을 확보하고 충분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하면 외부의 어떤 인텔리전스를 쓰든 혹은 어떤 인텔리전스들이 조합돼서 쓰든 우리 사회는 우리의 이게 공공 거버넌스 안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글로벌 AI 허브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유엔 기구들의 노력의 연합체잖아요. 그러면 AI 관련된 글로벌 거버넌스들, 실제 거버넌스라고 하면 법이나 뭐 규제 이런 부분들의 상상을 많이 하니까 그것보다 실제 전 세계 의료 시스템 아니면 교육 시스템 혹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돼야 될까? 어떤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될까?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게 기업의 어떤 인텔리전스를 써야 되냐? 한국이 얼마나 큰 인텔리전스를 확보해야 되냐 이런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AI 허브는 한국이 보건의료 체계의 독립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글로벌하게 공공이 이런 AI 기반의 소셜 시스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때 이 생태계에 대한 설계와 이제 그 권한 혹은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전 세계 주요 기업들, 한국의 기업들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과 인텔리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그 인텔리전스의 층을 이제 도입해 나가는 거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한국이 이제 거의 유치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뭐 기술력, 뭐 인력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이제 다른 나라를 뭐 침범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까지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이 해야 되는 가장 큰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글로벌 선도 국가, 글로벌 책임 국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럽이 지난 한 세기 거의 두 세기에 가까울 동안 대체 불가한 국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세계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계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그걸 유엔 같은 다자주의 체계를 통해서 전 세계 국제 질서들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모든 질서들의 핵심은 유럽에서 발명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예전에 유럽이 이걸 발명하게 된 시기가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이제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 AI와 AI 이후에 이런 세계를 설계를 하려고 할 때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는 AI 기술 생태계가 이제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무르익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요인들이 미국이 이런 체계 질서를 형성한 다자주의 체계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발을 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다자주의 체계를 회복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국제 질서를 주도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 새로운 질서들을 형성할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국가가 지난 세기에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역할을 어떤 도시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브릿지할 수 있는 국가면서 글로벌 노스라 사우스,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브릿지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만들어냈던 국가. 우리보다 압축적으로 만들어내는 국가들 많지 않죠. 그게 AI가 만든 속도에 맞습니다. AI는 급격한 AI 산업 경제를 구성할 거고 AI 만든 민주화를 굉장히 급격하게 AI 만든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 그 속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체계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들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말한 대로 누군가를 식민화했던 경험도 없고 침탈한 적도 없고 그리고 고도로 민주화된 국가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계엄 같은 위기에서 이미 전 세계 겪고 있는 비슷한 정치적 위기가 있는데 거기서 먼저 회복한 나라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가지는 상대적인 한국에 대한 수용성들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유엔이나 뭐 다른 미국이나 중국들도 다 인정하고 유엔이 보통 한 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특정 국가에 할 때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 AI 허브가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놀랐다는 거는 한두 개의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9개 국제기구가 연대체를 이뤘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주제가 AI라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이걸 만들었던 연합체가 있다. 근데 그걸 만든 게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뭔가를 주도하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유럽 외의 국가가 이걸 주도해서 이걸 성공시켰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 근거들은 몇 년 동안은 걸릴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뭔가를 만드는 것도 몇 년이 걸릴 거를 처음 인원을 저희가 시작하고 그 런칭이 5월에 되기까지 그 비전 선포식 되기까지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이 가진 아젠다, 설계 그리고 한국이란 국가에 대한 수용성들이 이미 유엔과 같은 다자기구 안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6개월 안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국 국가, 한국의 설계에 대한 수용성들이 이미 그 다자기구 안에서 만들어져 있고 제가 그 이후로 뭐 다른 국가의 이제 외무부 장관이나 재경부 장관 혹은 한국에는 딱 명칭이 정확하지 않은 이제 디지털부 장관들이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AI와 디지털을 관장하는 장관이 따로 직이 있는데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그 장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오히려 글로벌 AI 허브에 같이 하자, 한국이 만든 이런 협력체에 같이 하자고 하면 거기는 우리는 2, 3주 안에 MOU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수용성들이 다자기구 포함해서 유엔 기구들 그리고 다른 지역 국가들의 광범위한 수용성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국이 21세기에 그리고 다음 세기에 사회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후보 국가인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국가가 하는 건데 그걸 해야 되는 책임성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게 맞습니다. 제일 궁금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허브가 유치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형성되는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실익이 있고 외교적으로는 엄청난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영향력도 커질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참가하게 되고 또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지. 사실 한국이 저는 AI 기본 사회랑 글로벌 AI 허브가 한쪽으로는 이제 외교와 사회 전략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쪽은 산업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산업 전략인 이유는 AI가로 전환이 됐을 때 어디서 돈을 버냐. 사람들이 그게 관심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연 AI 경제가 어디서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거 어떤 아닌가? 규모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일단 규모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메가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4,700조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4,700조를 투자한다는 거는 이 적어도 AI 경제가 몇 경의 AI 경제가 형성될 거라는 전제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경제 전환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는 규모는 경단위의 경제들이 지구적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예전에 AI 기본 사회를 처음 만들고 이제 재정적인 이렇게 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해서 블랙락의 그 레리 핑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랑 그 협상을 해나갈 때 거기서 처음 합의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경단위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단위의 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축 전환 안에서 당연히 그만큼의 시장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당연히 경단위의 시장들이 전환이 되는 거라서 그럼 여기서 어디서 돈이 생기냐 두 축입니다. 하나는 이 경단위의 시장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뭐 그리고 반도체 거기에 이미 한국은 한 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굉장히 큰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AI 경제가 어떤 식으로 설계되는지를 떠나서 어차피 경제는 커질 겁니다. 그걸 전제로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형성될지 아직 모르겠으나 경제 자체는 커진다. AI 시장 규모는 커진다라는 걸 전제로 뒀을 때 이건 안정형 고수익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하나는 돈을 벌고 근데 다른 한쪽이 어려워요. 과연 그 노동 없는 생산, 사람 없는 생산이 만들어지는 경제 체제로 갔을 때 과연 AI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형성할 거고 어디서 돈이 생길까? 제조 AI일까? 아니면 다른 분야일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조 AI보다는 그 3차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의 AI 전환이 먼저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 피지컬 AI는 AI란 디지털 기술 플러스 로봇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AI 기술들이 완성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디지털 로보틱스 기술들이 속도는 지금 이게 몇 년 전에는 확실히 느렸고 격차가 심했고 지금 따라잡고는 있는데 로봇 기술들이 어쨌든 AI 기술들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발전 속도가 더뎌 있어요. 이제 3차 산업 새로운 형태의 AI 기반의 3차 산업들이 아마도 AI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이런 변화들이 3차 산업들의 AI 전환들이 선진국에 먼저 올 것이냐 선진국의 수요가 먼저 있을까 혹은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먼저 있을까라고 나눠보면 선진국은 수요 그러니까 전체 이런 지식 서비스 산업은 크지만 이미 공급자들이 시스템을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도의 숙련된 사람들이 이미 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시스템. 의료의 수요는 개발도상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많지만 선진국은 이미 충분한 의료 시스템의 공급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노스 선진국보다는 더 막대한 인구들이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더 크게 수요가 있다라고 해보면 결국 그 AI 전환에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거는 그 개발도상국의 공공 서비스 시장,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포용적 뭐 혹은 포용적이 않더라도 금융 시스템 이런 부분들의 총합이 큰 시장 경제를 형성하는데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한국 기업이 진입할 것인가? 그 진입을 누가 결정하냐? 그 나라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걸 결정하는 거는 그 나라 정부랑 같이 협력하는 유엔기구들이 결정을 합니다. 유엔기구들이 이 시스템 전압의 로드맵을 그쪽 정부랑 같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엔기구들 안에서 어떤 파트가 이걸 결정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서 AI 전환을 맡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의 AI를 지원하는 곳이 이걸 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기능들이 이제 어디에 놓일 것이냐? 한국에 있는 글로벌 AI 허브에 놓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약탈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옛날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기술들이 다른 나라들에 점령해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이 그럴 수도 없고 한국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여기 핵심적인 축이 AI 기본 사회입니다. 글로벌 AI 기본 사회. 공공지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AI 기술들을 산업 간의 경쟁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뭐 불평들을 새로 양식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류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확보하는 거가 우리가 진 목표예요. 한국이 주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국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국가들에 있는 액터들, 그 국가들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같이 시장들을 만들어내는 형태인 거고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게 제 삶의 길을 만들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한국은 미국이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민간 기업 주도의 기술 경쟁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국가 주도로 하는 경쟁에서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술도 우리가 격차가 있고 중요한 거는 데이터와 자본에서 자본은 우리도 4,700조 투여하니까 경쟁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5,200만 명의 국한된 데이터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폰도도 데이터 센터에 폰도도 한국 국민들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